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성적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에이도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생활과윤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시험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이도스? 네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에이도스 통합사회 교육 시스템 그리고 윤리교육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대인재복수 세운모의고사 외부검토위원, 대형학원 사회과 최우수 문항 출제위원, 현자아이돌 생활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출제와 검토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후 2024학년도 단과 수강생 240명 마감, 2025학년도 단과 수강생 300명 마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강사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라는 강사를 믿고 신뢰하시고 진짜 잘 따라오실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을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성적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요. 제 수강생이 아닐지라도 제가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뒀거든요. 오픈 카톡 링크를. 제가 모든 학생들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보내주신 학생들에 한해서는 제가 특별히 제가 시간적인 여건이 난다면은 성적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적 분석이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가 3등급이고 어떤 친구가 3등급입니다. 하지만 그 두 학생들이 그냥 똑같은 강의의 커리큘럼을 타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그냥 커뮤니티 같은 데서 상담받고 하면은 과연 그 친구의 성적이 오를까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어떤 학생은 기초 개념이, 어떤 학생은 기출 분석이, 어떤 학생은 EBS 연계 대비가, 어떤 학생은 행동 영역 훈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다르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해결책 역시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시험지 4페이지를 전부 다 찍어서 저에게 성적 분석을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 시험지 전부 다 보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너가 이걸 몰랐던 건 개념이 부족한 거야. 혹은 기출 분석이 부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꼬였다면 너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세부적으로 성적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적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5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아낸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5등급 학생이 5월 학평에서 만점을 받은 경험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성적을 빠르게 쉽게 효율적으로 올리는 공부 방법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절약하면서 생윤 공부를 안정적 만점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적 분석의 사례입니다. 이게 한 학생에게 그냥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제공이 되는 이런 다양한 성적 분석 피드백인데요.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잘해요.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선지 전체의 논리 구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표현에 의존해서 인권, 원조의 대상 등을 판단하는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하기보다는 정답 문장을 그냥 기억해가지고 이런 느낌의 문장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본인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서 그냥 단순히 형상만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진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만을 채우는 공부를 한다면 가장 빠르고 쉽게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100% 성적 분석을 다 해드릴 것이고요. 수강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성적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일단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등급컷이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진 당일에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 상태고 등급컷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많은 생활관리 전문가들이 1등급 커트라인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학생들의 표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45점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 대략 42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능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등급 커트라인이 47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일반적인 견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어땠냐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요, 개념과 기출의 출제 요소의 심화된 반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EBS 연계 대비를 반드시 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EBS 연계 대비 중요합니다. 특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현재 수능 특강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미출제 요소들은 수능 완성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EBS 연계 교재를 봤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후 EBS 연계 대비 후속 커리큘럼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대량으로 나오게 될 미출제 요소, 그리고 이때까지 기출되었던 출제 요소를 엮어 설명해드릴 예정이에요. 만약 어려웠다면 그 친구들은 역시나 개념이 부족하고 기출 분석, 심화된 기출 분석이 부족하다. 내가 3기년 기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3기년 기출에 있는 제시문 혹은 3기년 기출에 있는 선지들을 딱 집어가지고 하나를 집어서 설명해봐 했을 때 내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빅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6번, 17번, 19번, 8번, 10번 이 5가지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빅킬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탁월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작년 수능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개념 학습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5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틀리셨다면 반드시 개념 학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순차적으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했던 오답률이 높았던 4가지 문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현재 오답률 탑5 문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전 문항에 있는 전 선지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표현들, 선생님들이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고 진짜 킬러 전문항을 전부 다 적중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환경윤리까지는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거기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6번 문항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민불복종이 출제가 되었고 이 시민불복종이 오답률 1위를 찍은 사건이에요. 야, 진짜 시민불복종이 오답률 1위를 선점할 정도면은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정 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공적인 정의관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자, 공유된 정의관, 그리고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된 정의관과 다수의 정의관은 결국에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시민불복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가 누구죠? 롤스예요. 여러분, 제가 롤스의 입장에서요, 시민불복종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할 수 있나요?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선생님, 문제 해설이나 할 것이지 왜 쓸데없는 것을 묻고 계세요? 제가 그럼 하나 질문해 볼까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는 시민혁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은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불복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요, 이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 아닙니까?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 심각하게 부정의한 제도, 때로는 민주적인 권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 제도, 민주적 권위는 합법적인 제도나 절차를 따라서 제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 이 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시민불복종은 결국엔 뭐예요? 불법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선지에서 불법적인 수단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너 어떡할래? 자,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되게 살인, 강도, 폭행, 강간 이런 것처럼 되게 뭔가 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도 위법행위인 건 맞기 때문에 불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많이 학생들이 예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을 때 헷갈렸던 내용이거든요.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 역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입니다. 합법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법이 악법이 아닐 거란 보장이 없죠. 왜? 롤스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도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저는 바로 문제를 이제 풀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들을 잘 읽었나 라는 것이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제시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들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누구였어요? 롤스죠. 롤스 단독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문항이에요. 자, 볼게요. 1번. 사회의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까? 자, 보세요. 따라와 볼까요? 저희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부정의한 것들에는 법률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 권위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뭐죠? 제가 아까 말을 했던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바로 공유된 정의관 그리고 다수의 정의관 그리고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사회의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이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입니까? 대상입니까? 근거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이 1번에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성적 분석을 할 때 내가 본 것 같은 선지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형상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사회의 기본 구제의 규제 원칙이라는 표현 말고 만약에 기존에 다수의 정의관이나 공유된 정의관 혹은 정의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이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개념의 엄밀한 정의와 맥락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정답이 1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번에서 정답을 고르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어려웠던 선지들을 쥐어 짜내면서 다른 정답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자,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 여기에 분홍색 펜 쳐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 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파트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 체제에 대한 분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보면은 이 롤스의 입장에서요,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체제의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 파트에서는 제가 쪼개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완전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는 진짜 너무너무 정의로워요. 너무너무 정의로워. 완전 정의로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는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너무너무 정의롭다 보니까 불복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시민 혁명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회가 이미 너무너무 정의로운데 뭐하러 혁명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어때요?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죠. 뭐라고?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정에 대한 불복종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고 이러한 사회는 시민 불복종은 가능합니다.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유일한 특수한 정치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혁명은 안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것은 맞기 때문에 체제 자체를 뒤엎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라면은 이런 사회는 그냥 애초에 쓰레기 같은 사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사회는 단순히 개별적인 법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한다? 오히려 시민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과거 기출선지에서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라는 선제가 있었는데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 사회는 애초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럼 이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리컨 수업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렸던 그러한 개념들을 한번 문제를 보고 적용을 해보세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라면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완전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라면은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죠.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경우라면은 부정의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완전 정의로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완전 정의로운 경우에는 정의롭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틀렸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에서 꾸준히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출제 같은 경험이 있는 선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2번 선지를 보고 완전 정의로운 사회를 떠올렸어야 됐다. 자, 그러면은 3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으니까? 자, 제가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뭐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로 뭐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민불복종의 근거요. 그 다음에 대상이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사회의 분류요. 그리고 정당화 요건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한번 볼까요? 제가 수업 때 했던 필기를 한번 그대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롤스의 입장에서 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저한 부정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현저한 부정이이기 위해서는 뭐를 위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차등의 원칙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법적 수단을 먼저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법적 수단을 먼저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합법적 수단을 먼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최후의 수단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드렸죠. 마지막으로 요즘 기출 트렌드에는 이 3번이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3번은 올해 진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3번이 뭐였어요? 바로 체제의 효율성 고려입니다. 만약에
여성단체가 구체적이고 현저한 부정의를 당했고 합법적 수단을 먼저 고려했어요. 그럼에도 부정이에요. 시민불복종 할 수 있죠. 그렇게 여성단체, 시민단체, 뭐 장애인단체, 아니면 뭐 남성단체, 그리고 뭐 이익집단,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 그들만의 합리적인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일으킨다면 시민불복종의 본래 목적은 체제 자체를 좀 더 공고화하고 그다음 체제 자체를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불복종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은 시민불복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바로 가담범위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결과를 고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3번 선지를 보면은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있죠. 왜 있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3번 정당화 요건으로 설명을 했던 가담범위 한계입니다. 개념 때 이거 무조건 올해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반드시 외워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요. 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3가지를 전부 충족을 해야 돼요. 1번은 지금 충족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2번, 3번 아직 고려 안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또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이것도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민불복종의 이 정당화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이 만약에 구체적이고 현저한 부정이고 합법적 수단을 고려했는데 최후의 수단성을 고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법적인 수단이 먹히지가 않고 그리고 가담범위 한계를 고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불복종을 해야만 한다면 이 정당화 요건을 충족했다면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실제로 제시문에서도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시문과도 연결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보시면 1번 선지를 보시면요. 너가 정의의 원칙, 그냥 시민불복종의 근거, 대상이 뭔지 알아? 라고 묻고 있는 선지입니다. 기초개념이죠. 2번 선지를 보시면은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네가 최근 기출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해봤어? 기출입니다. 기출 분석을 똑바로 했냐 묻고 있는 거예요. 3번 선지, 4번 선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그리고 가담범위의 한계를 네가 제대로 알고 있어? 기초개념이죠. 5번 선지, 시민불복종이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불복종 가능하지? 라고 묻고 있는 기초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1개는 심화된 기출,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6번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문항 해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2위인데 사실 이 영구평화론과 그리고 모겐소의 현실주의에 대해서 출제가 된 문항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간단합니다. EBS 연계 대비예요. 선생님, 총평에서 EBS 연계 대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서요, 이번 시험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말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정답 서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개념과 기출에 의거해서 안 풀리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냄에 있어서 하나의 선지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고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원리는 개념 열심히 보고 옛날에 막 이제 개념 몇 바퀴 돌리고 기출만 봤더니 1등은 나왔다 이런 시대는 더 이상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는 꾸준히 출제가 되는 EBS 연계 대비의 필요성 그리고 그 미출제 요소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키워드를 보고 칸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칸트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제평화윤리가 나오게 된다면 영구평화론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영구평화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출제의 요소, 키포인트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와 예비조항 6가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 개념의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평화연맹은 이 평화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연맹이 점차 모든 국가로 확산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의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을,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국내 정치는요?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인데 국내 정치는요?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죠. 국내 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힘의 논리를 결국엔 다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똑같다고 본 학자 누구였죠? 오겐서였죠.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익을 어마어마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러 가볼 건데 1번 선지,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 선지 되게 헷갈렸죠. 이 선지 분홍색업펜. 이게 실제로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된 선지이고 저희 실제로 수능 앞으로 연계될 커리큘럼에서도 이런 선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릴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칸트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그리고 예비조항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선지들의 연관성이 있는 확정조항과 예비조항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멈추고 필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두 번째에서 국제법과 관련하여 평화연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화연맹은 무엇이냐?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화연맹은 국가 권력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 얘는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을 가진 단체, 주권을 가진 기관, 주권을 가진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주권은 누가 가지냐?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2항, 독립적인 국가들이 갖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할 수 있나요?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노예로 고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상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그러한 인격적인 것,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 즉 인간성 정식을 통해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을 반대했던 학자죠. 근데 칸트가 보기에 이러한 독립국가들은 사실 인간과 다름없는 도덕적인 인격 체락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독립적인 국가들은 상속, 매매, 교환,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이 독립국가들은 개별적인 주권을 가지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선지를 봐도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선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자, 근데 제시문과 이럴 때는 링크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라고 했죠. 자, 보면은요. 제시문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에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즉, 이 평화연맹의 이념이 모든 국가로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화연맹이라는 것의 수적 확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나요?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즉 뭐예요? 연맹의 이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선지를 봐볼게요. 선지를 보시면은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이 평화연맹이 많아진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선지는 틀렸구나. 그냥 개소리하고 있는 선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고 너의 확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닌 이유가 그냥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들이 있을 때 그런 선지들에서 쫄지 말고 세모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제시문과 링킹을 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서 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많아질수록 틀렸습니다. 평화연맹의 이념의 확산은 평화연맹의 수적 확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의 분립을 전제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립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독립국가들이 상속, 매매, 교환,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왜? 이러한 독립국가들은 도덕적 인격체니까. 그래서 국제법과 관련된 그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지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결국에는 칸트의 입장에서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2항과 예비조항 2항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올바른 말이 됩니다. 이 선지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2항과 예비조항 2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3번 선지. 모겐소의 입장에서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따라와 볼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평화. 이 단원의 네임 자체가 국제평화예요. 여기서 두 개의 학자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학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겐소. 선생님 모겐소라고 해놓고 첫 번째가 모겐소라고 해놓고 왜 모겐소를 뒤에 적어요? 문제 구성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게 칸트죠? 칸트의 입장에서 평화 실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한 이 예비 조항 6가지를 과도기적 단계에서 준수하고 그 다음에 확정 조항 3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칸트는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모겐소는요, 선생님 현실주의예요. 모겐소는 약간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모겐소는요 평화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면 틀리죠. 모겐소도 평화 실현 가능합니다. 근데 모겐소의 이 평화는요 어떤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모겐소의 입장에서 평화가 실현이 가능하냐 여부를 묻는다면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일시적인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4글자로 세력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 바로 직전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 세력 균형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동맹이고요. 두 번째로는 벌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벌크업이라는 단어가 생윤교재에 쓰여 있나요? 아니, 안 쓰여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약한 국가 둘이서 힘을 합쳐서, 둘이든 셋이든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해당 국가가 그냥 자신의 힘을 벌크업해서 힘을 키워서도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저를 따라와 보면 모겐소의 입장에서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모겐소의 입장에서 국제평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일시적 평화고 세력 균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강조를 했듯이 세력 균형이 너네들은 동맹으로만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세력 균형은 동맹으로도 가능하지만 벌크업으로도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맹 없이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정적 표현이 틀려서 3번이 아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죠. 제가 암기법까지 만들어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죠? 같을 수는 없다가 아니라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둘의 본질이 뭡니까?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은요, 결국에는 이 권력의 투쟁이고 힘의 논리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 선지.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 실현은 불가능하다. 자,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면은 1번 선지, 2번 선지, 5번 선지 전부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칸트의 입장에서요, 개별적인 독립국가들은요 주권을 보호받아야 돼요. 왜요? 걔네들은 도덕적 인격체니까요. 근데 평화연맹이 주권을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5번 선지에서 칸트의 입장에서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 실현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도 국제평화의 실현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별적인 독립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도덕적 인격체로서 대우해주는 것이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2항에서 나왔죠. 1번 선지를 보시면은 헷갈렸을 수 있어요. EBS를 풀어보지 못했다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에 근거가 있었고 평화 이념의 확산이 평화연맹의 수적 확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워가시면 됩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은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과 예비조항, 그리고 그 중에서 각각 2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였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모겐소의 입장에서 세력균형은 동맹과 벌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확실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4번 선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그 본질은 권력투쟁이라는 점, 모겐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5번 선지를 보시면 칸트의 입장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2항과 예비조항 2항을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EBS 연계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선지를 보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후속 커리에서 EBS 커리큘럼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고 충분히 대비할 컨텐츠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시문과 충분히 연결해서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선지 따위에 헷갈려서는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일단 17번 문항 해설 마치고 저는 또 다음 문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킬러죠. 분배정의가 출제가 되었고 저는 이 문항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시험 문제가 잘 만들어지고 제가 사실 지금 이 시험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시문과 선지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드러나는 시험지이다. 어떻게 역시 평가원이구나. 평가원은 진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평가원 교수님들의 출제 실력이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준이 아니지만 진짜 감탄하는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이런 좋은 문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히 가벨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순서도 문항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갑을 보면은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호생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진짜 많이 빈출되는 출제 요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노직의 입장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뭐뭐에 따른 분배 를 하는 것은 노직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바로 정형적이죠. 왜? 노직이 보기에는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고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니들이 왜 뭐뭐에 따른 이라는 어떠한 정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지능지수라거나 아니면 도덕적 공과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는 바람에 왜 뭐뭐에 따라서 분배를 하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들, 이러한 기준들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존중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분배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갑을 보면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직의 입장에서 아주 정석적으로 출제된 제시문이었고 무지의 배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호생각펜. 제가 롤스 나오면은 무지의 배일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이것도 한번 여기로 좀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 롤스의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 제가 개념 수업을 하고 리컨 수업을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간적인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원초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제시문에서 나오고 있는 무지의 배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무지의 배일이라면 정확히 뭘 모르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연적인 운, 결국에는 개인들의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운, 결국에는 개인들이 타고나는 가정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재벌일지 안다거나 내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가난할지 안다면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만약에 키가 클지 안다거나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을 줄 안다거나 내가 만약에 멍청할지 안다거나 내가 만약에 똑똑할 줄 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자신들의 지능지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두 번째로 상호 무관심성이라고 했죠. 결국에 얘네들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뭐라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 타인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 왜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라고 또 꼬아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데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최소 수혜자가 될 상황을 가정을 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로 이익이 되는 원칙을 합의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심리학적인 일반적인 사실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000원이 좋아, 만원이 좋아? 하면은 당연히 만원을 고를 수 있고 만약에 너가 1,000원을 받는다면 혹은 만원을 받는다면 뭐가 더 기분이 좋을까? 만원을 받는 게 더 기분이 좋겠죠. 라는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는 상식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은. 자, 이런 상태를 바로 롤스의 원초적 입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선지를 보시면 디귿 선지 먼저 볼까요?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선지죠. 근데 롤스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 롤스잖아요.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롤스의 입장에서 만냐를 판단하는 선지였어요. 근데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요 어떤 특성을 가져요? 무지의 배일의 특성을 가져요.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본인들이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운을 가지고 태어날지 자연적 운이나 사회적 운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로 태어날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무지의 배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과 같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는 롤스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이 되게 희박하네? 그러면은 최소수혜자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려고 하겠죠. 즉 롤스의 입장에서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무지의 배일을 쓰고 있고 이 무지의 배일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운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확률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는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운을 아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 선지는 아웃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제시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지의 배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와 제시문의 유기적인 연결성, 네가 만약에 평가원 시험을 풀 때 너의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헷갈리는 선지가 나온다면 평가원은 반드시 제시문과 선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너가 추론해서 풀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왜? 이건 단순 지식 기반형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인지능력 시험이기 때문이야 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 역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순히 선지를 외울 때 딸딸딸딸 네가 봤던 선지 표현들만 이어 붙여서 외우는 친구들은 절대로 평가원을 잘 볼 수 없다. 왜? 평가원은 제시문과 개념 그리고 선지를 이 3박자를 이어 붙여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평가원은 그게 목표예요. 왜? 인지능력 시험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억선지 볼게요. 노직의 입장에서 과세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합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왜? 노직의 최소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경찰, 군인, 시민에 대한 감시와 교정을 합니다. 노직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같다라고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즉 근로소득세를 부정했지만 모든 세금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것도 똑같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왜냐? 노직의 입장에서 경찰을 운영하고 군인을 운영하고 부정의의 교정을 할 정도의 세금은 필요하다. 국가의 운영을,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차이점은 뭐냐면 근로소득세는 너가 단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뜯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그 노직이 말했던 다른 세금들은 너가 단지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소득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노직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아웃입니다. 니은선지, 노직의 입장에서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도 진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노직의 입장에서 소유 권리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고 거기에는 정의의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의 취득이 정당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전이 정당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앵글 나오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취득이 만약에 정당했고요. 이전의 과정에서 정당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물 역시 정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 사이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 부정의에 대해서는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로크적 단서. 내가 어떤 재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을 할 때 타인이 가져갈 그 모든 몫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이 정당한 취득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노동을 해서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취득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취득이 있어요. 로크적 단서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위의 노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노동입니다. 그러면은 부당한 노동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교정의 대상인 거고 그것은 만약에 교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 부당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선지로 가보면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자기 노동이라는 것은요. 자기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했다는 것 뜻이지 절대로 이것만으로 정당한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노동 중에서는 정당한 노동도 있겠지만 정당한 노동이 아닌 노동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만약 로크적 단서에 의거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위까지 갔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거를 정당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당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연결된다면 로크적 단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니은선지 같은 경우는 오른선지고 리은선지 보도록 할게요. 롤스의 입장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이건 차등의 원칙이죠. 차등의 원칙. 이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롤스의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최대 이익이 된다는 것은 최소 수혜자를 재벌로 만들어주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 사회가 있고 B 사회가 있고 C 사회가 있어요. 근데 그 A 사회, B 사회, C 사회에서 롤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자, 롤스의 입장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협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과 양립할 수 있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A 사회, B 사회, C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골라라. 그게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입니다. 최소 수혜자를 재벌 만들어주자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최소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경우를 골랐다면 어쨌든 최소 수혜자도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협동체 모두가 이익을 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포회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누차적인 제가 그 정규 수업에서는 100번 넘게 말했고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에서도 진짜 너무 여러 번 말한 선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을은 올바른 선지인데 자, 노직의 입장에서 세금할 수 있어요. 이거 기초 개념이죠. 기초 개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니은 선지. 노직의 입장에서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도 소유 권리론에서 로크적 단서를 묻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도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을 때 그 무지의 베일이 차단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는 기본적인 개념. 리을선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호혜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개념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번 문항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떠오르는 킬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역시나 어렵게 환경윤리보다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환경윤리보다 사회계약설이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값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단지 말에 불과한 칼없는 신약으로 인간 생명을 보장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것. 즉 절대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값은 홉스입니다. 을을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해서 로크인데 이 제시문들의 구조를 통해서 분석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공통된 도덕 규범. 자, 두 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홉스가 있고요. 로크가 있어요.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 없습니다. 왜요? 홉스에 따르면요, 자연 상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무규범의 상태예요. 무규범의 상태이기 때문에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요 선, 악, 정의, 부정의, 그리고 소유권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연법입니다. 선생님, 홉스도 자연법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시문을 보면은 홉스도 자연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홉스의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하지만 자 보세요. 자연법,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법은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성이 알려준 방법입니다. 즉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법은 로크의 자연법과 다른 개념이에요.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 상태의 공통된 도덕 규범이지만 홉스의 자연법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성이 알려준 방법이기 때문에 홉스의 입장에서는 무규범의 상태이고 선, 악, 정의, 부정의, 소유권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한 것이고 이게 아주 선지와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지금부터 선지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많이는 만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습니까?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요,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규범의 상태이고 무규범의 상태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홉스의 입장에서 뭔가 만인의 만물에 대한 권리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죠? 자, 보세요. 그거는 바로 적극적인 자연권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 그럼 그게 소유권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 적극적 자연권이라는 것은 네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나도 너를 죽일 수가 있고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너도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내가 힘이 조금 더 세다면 나는 너를 노예로도 부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는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인이 만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 적극적 자연권, 그리고 그것과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역시나 적중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선지를 어떻게 본 것 같은 기억으로 하면은 이 만인의 만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가지고 적극적 자연권은 아닌가? 라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이지 부탁이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외우고 계신다면은 절대로 문제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번 선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합니까? 자, 보세요.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요, 바로 리바이어던이죠. 절대 군주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절대 군주는 사회계약을 맺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계약 이후라고 적어볼까요? 사회계약의 이후. 자, 사회계약으로 탄생. 그러니까 보면은 사회계약 이후에 등장하는 애가 사회계약 이전에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절대 군주이고 얘는 사회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역시 파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풀이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권자인 절대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주권자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주권자들끼리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하지? 말이 안 되네? 라고 하고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는 첫 번째 생각으로 풀었든 두 번째 생각으로 풀었든 아주 잘 푼 거예요. 근데 이 이외의 생각을 했다면 약간 좀 생각을 들어봐야겠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번, 로크의 입장에서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 집행권의 전부를 소유한다고 합니까? 자, 로크의 입장에서요,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것이 뭐죠? 로크의 입장에서 이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네가 내 권리를 침해했어? 지금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는요, 이 자연법이 존재해요. 이 자연법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 상태에서의 공통된 도덕 규범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상태예요? 공통된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죠? 공통된 재판관이라거나 공통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실정된 법률은 없고 도덕 규범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만약에 타인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에게 있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이용합니다. 이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적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근데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그러니까 너도 두 대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대 쳤는데 왜 넌 두 대 때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한 대 쳤는데 너도 한 대 쳤는데 너는 왜 세게 때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사적 판단에 따른 처벌과 같은 경우에는 로크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권 중의 일부인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하자. 그걸 양도하고 사회계약을 맺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법의 일부를 자연권의 일부죠.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말이 꼬였네?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자연법의 집행권을 전부 소유한다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설립된 이후에도 사적 판단을 통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이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합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아까 했던 설명 그대로예요. 여기를 따라와서 보시면은 로크의 입장에서 자연법이라는 것은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도덕 규범입니다. 공통된 도덕 규범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재판관은 없습니다. 무사공평한 재판관은 없어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게 될 때 자연법의 집행권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적 판단을 통해서 지들끼리 사적인 처벌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는 점,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점에 의거해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번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네, 이제 5번문 선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선지죠. 조금만 더 힘내서 보도록 합시다.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이 선지를 보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떠올렸어야 하는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이것도 역시나 또 출제가 됐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홉스의 입장에서요. 이 홉스의 입장에서 계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바로 개인들의 자기보존이에요. 자기보존. 아, 내가 자연 상태에서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군주가 나와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홉스는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예요. 대표적인 것들 제가 외워두면 좋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저항의 권리예요. 선생님, 홉스는 저항권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5개념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저항의 권리와 저항권은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항권이라는 것은요, 물론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보자면 쉽게 말해서 왕 바꾸기입니다. 왕 바꾸기, 갈아엎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홉스는 그런 절대군주 바꾸기와 같은 저항권, 그 로크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저항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홉스가 말한 그 저항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기 보존을 방해하고 그걸 침해하려고 한다면 하지마! 라고 개별적인 반발과 저항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반발과 저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항의 권리는 있지만 왕 바꾸기와 같은 저항권은 없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홉스의 입장에서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홉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권리,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들은요, 양도하지 않는 권리예요. 근데 이거 보장되나요, 안 되나요?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틀리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 보장될 수 있습니다. 로크의 입장에서도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요, 국가에게 전부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크의 입장에서도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하죠. 그죠?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장될 수 없다고 틀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려웠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4가지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뭐를 채워야겠구나를 좀 얻어가시고 단순히 이 문제를 오답을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꼭 카카오톡으로 성적 분석 요청하셔서 성적 분석 받아보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역시나 다음 시험에서도 적중했다는 소리와 함께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